하루의 소란함이 잦아든 고요한 밤, 5분 숙면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는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하게 꿈결로 들어가 보아요.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오쩌둥이 천안문 성루 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던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가슴 속에는 뜨거운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100년이 넘는 굴욕과 내전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중국 인민이 역사의 주인이 되었다는 믿음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 위에서 새로운 정부는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토지개혁이 실시되면서 수천 년 동안 지주의 손아귀에 있던 땅이 농민들에게 분배되었고 공장들이 국유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생산수단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문맹 퇴치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고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안정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거대한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중국이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5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은 소련보다도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확신했거든요. 1950년대 초반 중국은 소련의 모델을 따라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업 중심의 발전 전략이었고 소련의 기술자들과 자금 지원을 받으며 차근차근 산업 기반을 다져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실제로 이 시기 동안 중국의 공업 생산은 꾸준히 성장했고 새로운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도시의 풍경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눈에 이러한 진전은 너무나 더디고 답답한 것이었어요. 소련 모델은 전문가들의 신중한 계획과 단계적인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자본을 축적하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마오쩌둥은 이런 접근이 중국의 특수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막대한 인적 자원이 있었고 혁명의 열기로 단결된 인민의 열정은 어떤 기술적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1956년 소련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탈린이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뒤 새로운 지도자 흐루쇼프가 스탈린의 개인 숭배와 대숙청을 비판하는 비밀 연설을 했고 이는 전 세계 공산주의 진영에 충격을 주었어요. 소련은 이제 좀 더 온건하고 현실적인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이를 혁명 정신의 후퇴로 받아들였고 소련이 수정주의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를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마오쩌둥은 중국이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어요. 소련의 신중함은 그의 눈에 나약함으로 비쳤고 단계적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현상 유지에 안주하려는 보수적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이 10년 안에, 아니 어쩌면 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안에 미국마저도 능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수억 명의 농민이 일제히 일어나 철강을 생산하고 집단 농장에서 기적적인 수확량을 거둔다면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이런 생각에는 순수한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도 섞여 있었어요. 중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명이었지만 근대에 들어서는 서양 열강의 침략과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혁명을 통해 다시 일어선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누구의 모델도 아닌 중국 인민의 무한한 힘을 믿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1956년과 1957년 사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발전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조용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과 일부 당 간부들은 좀 더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주장했어요.
농업 생산력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업화를 추진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카리스마와 혁명적 권위 앞에서 이런 신중한 목소리들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오쩌둥은 대중동원의 힘을 굳게 믿었습니다. 혁명 전쟁 시기, 그는 농민들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수적으로나 장비면에서나 우세했던 국민당 군대를 무찔렀거든요. 그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해도 인민의 열정과 조직력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 방법론을 경제 건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1957년 가을, 마오쩌둥은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흐루쇼프가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어요. 마오쩌둥은 그 자리에서 중국은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고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중국 전역에는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의 협동조합들이 더 큰 규모의 조직으로 통합되고 있었고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영국을 따라잡자는 구호가 점점 더 자주 들려왔고 당 간부들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거대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중국 대륙을 서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1958년 1월, 베이징의 겨울 추위가 아직 채 가시지 않았을 무렵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차가운 바깥 공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오는 의자에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느린 속도로 발전할 수 없다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것을 중국은 불과 몇 년 안에 달성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어요. 그가 내세운 핵심 슬로건은 다케오성이었습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좋게, 더 절약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뜻이었죠. 이 네 글자 안에는 마오쩌둥의 경제 발전에 대한 철학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소련식 계획 경제가 강조하는 신중한 자원 배분이나 단계적 발전 같은 것들은 그에게 너무 느리고 보수적으로 보였어요. 중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그 인민들은 혁명을 통해 이미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지 않았느냐고 그는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인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단숨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어요. 회의에 참석한 당 간부들은 마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속으로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경제 건설은 전쟁과 다르다는 것을, 농업과 공업에는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은래 총리와 경제 전문가들은 마오가 제시하는 생산 목표치들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는 어려웠어요. 불과 몇 달 전에 벌어진 반우파 투쟁에서 수십만 명의 지식인과 당원들이 비판을 받고 숙청당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반우파 투쟁은 1957년에 벌어진 대규모 정치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오쩌둥은 백화제방, 백가쟁명 정책을 통해 지식인들에게 당과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장려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관료주의, 당 간부들의 특권, 경제정책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반전되었어요. 마오는 이런 비판들이 당의 영도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자들을 우파 분자로 낙인 찍어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55만 명이 우파로 분류되어 직장에서 쫓겨나고 시골로 추방되거나 노동교화를 받게 되었어요. 이 반우파 투쟁이 남긴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1958년 초에 마오가 제시한 대약진 운동에 대해 누가 감히 회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마오의 구상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곧 당의 노선에 반대한다는 의미였고
그것은 곧 우파로 낙인 찍힐 위험을 의미했어요. 이렇게 비판과 토론이 억압된 상황에서 정책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58년 5월 중국 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 제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대약진 운동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어요. 마오쩌둥은 연단에 서서 중국이 15년 안에 철강 생산에서 영국을 따라잡을 것이며 더 나아가 미국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은 열광적인 박수로 가득 찼고 대표들은 마오의 비전에 찬사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믿는 이들도 있었고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들도 있었으며 단지 살아남기 위해 박수를 치는 이들도 있었어요. 대약진 운동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철강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었어요. 철강은 공업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오는 1957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535만 톤에 불과한 상황에서 1958년에는 이를 2배인 1070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1962년에는 3천만 톤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목표는 당시 중국의 산업 기반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마오는 대중동원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농업 부문에서는 인민공사라는 새로운 조직 형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농업 생산 협동조합들을 수천 가구, 때로는 수만 가구 단위로 통합하여 거대한 집단 농장을 만드는 것이었죠. 인민공사는 단순히 농업 생산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육, 의료, 국방, 상업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완전한 자급자족 단위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오는 이것을 1대20이라고 불렀어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민공사 안에서 개인의 소유는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토지는 물론이고 농기구, 가축, 심지어 부엌까지도 공유재산이 되었어요. 가족 단위의 식사가 금지되고 공동식당이 설치되었으며 사람들은 군대식 조직으로 편성되어 집단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공산주의 이상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되었어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계급이 소멸하고 빈부격차가 사라진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당 간부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비현실적인 수치들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그런 허위 보고는 다시 더 높은 목표 설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1958년 여름, 중국 전역에서는 밤낮 없이 용광로가 타올랐고 들판에서는 수백만의 농민들이 땅을 파고 댐을 쌓았으며 마을마다 걸린 붉은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거대한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 실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수억 인민들은 당이 제시한 밝은 미래를 믿으며 혹은 믿는 척하며 이 거대한 흐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1958년 가을, 중국의 농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작은 마을들의 경계선이 지워지고 그 자리에는 수만 명이 함께 일하고 먹고 자는 거대한 인민공사들이 들어섰어요. 하남성의 한 인민공사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거느리고 있었고, 이는 작은 도시의 규모와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민공사의 일원으로서 공사가 정한 계획에 따라 집단적으로 노동했습니다. 공동식당의 설치는 인민공사 시스템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였어요. 전통적으로 중국 사회에서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단위였고 부엌은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 가정의 부엌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어요. 마을마다 거대한 공동식당이 세워졌고 모든 주민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곳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개인 소유의 냄비와 솥은 회수되어 철강 생산을 위한 원료로 녹여졌고
집집마다 있던 화덕은 부서지거나 막혔어요. 이는 단순히 식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 단위 생활의 근본적인 해체를 의미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공동식당이 놀라운 풍요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많은 곳에서 무료로 식사가 제공되었고 사람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배불리 먹는 것 이라는 구호가 널리 퍼졌고 일부 공동식당에서는 실제로 엄청난 양의 음식이 준비되었어요. 당 간부들은 이를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했다는 증거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공동식당들은 각 가정에서 거둬들인 곡식을 빠르게 소비했고 미래를 위한 비축분까지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수학 개에 모은 곡식이 단 몇 달 만에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속출했어요. 인민공사 시스템은 노동 조직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농민들은 군대식 편제로 재편되어 생산대대, 생산중대, 생산소대로 나뉘었고 나팔 소리에 맞춰 일어나고 깃발 아래 집합했어요. 남성들은 주로 대규모 토목공사나 철강 생산에 동원되었고 여성들은 농사일과 공동식당 운영을 맡았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들까지도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어요. 이런 군사화된 조직은 효율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농업의 섬세함과 계절의 리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숙련된 농부들의 경험과 판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위에서 내려온 계획과 지시에 따라 움직였어요. 토지 집단화는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빠르게 약화시켰습니다. 자신의 땅이 아닌 공동의 땅에서 일할 때 사람들은 예전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자신의 노력이 곧 자신의 수확으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분되는 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반대로 태업을 해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런 동기부여의 상실은 생산성 하락으로 직결되었지만 통계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놀라운 증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각 인민공사의 간부들은 앞다투어 생산량 증가를 보고했고 그 수치들은 점점 더 비현실적이 되어갔어요. 허위 보고의 악순환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공사가 헥타르당 수확량을 2배로 늘렸다고 보고하면 다른 공사들도 뒤질세라 더 높은 수치를 보고했어요. 상급기관에서는 이런 보고들을 종합하여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는 다시 각 공사로 내려갔습니다. 실제 생산량과 보고된 수치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졌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보고하는 것은 혁명적 열정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여겨졌고 비판과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과장되고 부풀려진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간부로 칭찬받았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보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공사에서는 헥타르당 쌀 수확량이 평년의 10배, 심지어 20배에 달한다고 주장했어요.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이런 기적적인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사진사들이 동원되어 조작된 풍요로운 수확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한 곳에 쌓아놓고 찍은 사진들이었지만 이는 대약진 운동의 성공을 증명하는 증거로 널리 퍼졌어요. 농민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구를 믿어야 했고 때로는 스스로도 그 거짓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촌 사회 구조의 해체는 단순히 경제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수천 년간 중국 사회를 지탱해온 가족 중심의 생활 방식, 마을 공동체의 유대, 조상 숭배와 전통 의례들이 모두 미신이나 구습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던 사당들이 파괴되었고 명절 풍습들이 금지되었어요. 심지어 부모에 대한 효도나 가족 간의 유대마저도 당과 인민공사에 대한 충성보다 아래에 놓여야 한다고 강요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나 조부모의 구시대적 생각을 비판하도록 독려받았고 때로는 가족 간의 고발과 비판이 혁명적 행위로 칭송되기도 했어요. 농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팔 소리에 일어나 집합 장소로 모였고 하루 종일 집단 노동을 한 뒤 저녁에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개인적인 시간이나 가족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정치학습 모임이나 비판 대회가 열렸고
사람들은 서로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장려되었어요. 이웃이나 친구, 심지어 가족 간에도 완전한 신뢰가 사라지고 경계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주의한 한마디가 반혁명적 발언으로 몰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이 약속한 공산주의 낙원이 정말로 올 것이라고, 지금의 고난은 밝은 미래를 위한 일시적인 희생이라고 믿으려 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시대의 건설자가 되었다는 자부심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개인의 욕구를 억누르며 집단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곧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의 모습이라고 배웠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58년 겨울이 다가오면서 거대한 실험의 첫 번째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공동식당의 곡식 창고가 예상보다 빨리 비워지고 있었고, 철강 생산에 동원된 노동력 때문에 가을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곳들이 속출했습니다. 들판에는 익은 곡식들이 베어지지 못한 채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공식 통계는 여전히 풍년을 말하고 있었고, 정부는 그 허구의 풍년을 근거로 더 많은 곡식을 도시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농촌에 남겨진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 시기에 또 다른 거대한 운동이 전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8월, 마오쩌둥은 철강 생산량을 단숨에 배로 늘리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전년도에 535만 톤이었던 철강 생산을 그해 안에 107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련 강철 운동이었어요. 중국이 영국을 15년 안에 추월하겠다는 거대한 꿈의 핵심이 바로 철강 생산이었거든요. 하지만 현대적인 제철소를 짓는 데는 시간과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고, 마오는 그 모든 것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해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직접 철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촌의 뒷마당에, 학교 운동장에, 도시의 공터에, 심지어 병원과 관공서 마당에까지 작은 용광로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토법고로라고 불린 이 원시적인 용광로들은 벽돌과 진흙으로 급조되었고, 높이가 겨우 2m에서 3m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적인 제철소의 거대한 용광로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초라한 시설이었지만, 당은 이것이야말로 인민의 창조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이라고 선전했어요. 9월이 되자 전국에서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철강 생산에 동원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들판을 버리고 용광로 앞으로 달려갔어요. 교사들과 학생들도 책을 덮고 쇠를 녹이는 일에 나섰고,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환자를 뒤로 한 채 철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밤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수십만 개의 톱밥고로가 붉은 불빛을 내뿜었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새로운 중국의 힘을 실감했다고 믿었어요.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용광로의 불빛은 마치 혁명의 열정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을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했어요. 마을마다 고철 수집 운동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집안의 모든 쇠붙이를 내놓으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농기구의 낡은 부품이나 쓰지 않는 냄비 정도였지만,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어요. 멀쩡한 쟁기와 삽이 녹았고, 집집마다 소중히 간직하던 솥과 주전자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절이나 사당의 종과 향로까지 빼앗겨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수백 년을 이어온 문화재들이 한순간에 쇳물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조차 혁명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연료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톱밥고로는 엄청난 양의 땔감을 필요로 했거든요. 산과 들의 나무들이 베어지기 시작했고, 마을 어귀의 오래된 고목들도 도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숲이 며칠 만에 민둥산이 되었고, 집의 문짝과 대들보까지 뜯어내 불 속에 던졌어요. 어떤 곳에서는 관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둔 좋은 목재까지 태워졌고, 가구와 농기구의 나무 부분도 모조리 연료로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겠냐고 걱정했지만,
당은 철강 생산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고 못 박았어요. 용광로 앞에서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교대 근무조가 편성되어 24시간 내내 불을 지폈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동원되어 원료를 나르고 바람을 일으켰어요. 가을 수확이 한창인데도 들판은 텅 비어 있었고 익은 곡식들은 베어지지 못한 채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비바람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용광로 앞에 있었기에 그것을 수확할 사람이 없었어요. 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철강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만 이루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토법고로들에서 쇳덩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생산량을 자랑하며 경쟁했고 신문들은 놀라운 성과를 대서특필했어요. 1958년 말 정부는 철강 생산 목표인 1070만 톤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이 환호했고 당 간부들은 인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축배를 들었어요. 마오쩌둥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법고로에서 나온 철은 사실상 쓸모가 없었어요. 원시적인 방법으로 급조된 용광로는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불순물을 제거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쇳덩이는 부서지기 쉽고 강도도 약해서 농기구는커녕 못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었어요. 공장에서는 토법고로의 철을 받아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녹여 정제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수백만 톤의 철이라는 통계는 있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철강은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어요. 더 큰 비극은 그 대가였습니다. 철강 생산에 몰두하느라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농촌들은 다가올 겨울을 위한 식량이 부족했어요.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산들은 이듬해 봄 홍수와 산사태로 마을을 덮쳤고 집에 문짝과 가구를 태워버린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맨바닥에서 떨며 보내야 했습니다. 수백 년 된 문화재들은 영영 사라졌고 멀쩡했던 농기구들이 녹아 쓸모없는 쇳덩이가 되면서 다음의 농사마저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미친 운동을 멈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곧바로 우경 기회주의자로 낙인 찍혀 비판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마을 곳곳에 쌓인 쓸모없는 쇳덩이들은 곧 중국이 치른 엄청난 낭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쇳덩이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험했던 것은 바로 거짓말이 진실을 삼켜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대약진 운동의 열기 속에서 중국 전역은 점점 더 비현실적인 숫자들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상부의 압박에서 시작되었어요. 중앙정부는 각 성과 현에 엄청난 생산 목표를 할당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도부의 무능과 열정 부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방의 간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이 목표치를 어떻게든 채워야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토법고로로 철을 만들느라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고 비과학적인 농법으로 오히려 작황은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현실과 목표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지방 간부들은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수확량을 보고하는 대신 중앙이 듣고 싶어하는 숫자를 보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부풀리는 정도였지만 곧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거짓의 눈덩이가 되어 굴러갔습니다. 1958년 여름, 중국 전역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농촌에서는 무당 수확량이 수천 근에 달한다고 보고했고 다른 곳에서는 심지어 만 근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는 중국의 전통적인 면적 단위로 약 666제곱미터 정도였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무당 수백 근의 곡물을 수확하면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0배, 20배를 넘어서는 수치들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위성방송이라는 현상이 전국을 휩쓸었어요. 위성방송이란 놀라운 생산량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마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듯 세상에 알린다는 의미였습니다. 한 마을이 놀라운 수확량을 보고하면 옆 마을도 질세라 더 큰 숫자를 발표했고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경쟁적으로 더욱 과장된 수치를 내놓았어요. 거짓은 거짓을 낳았고
과장은 더 큰 과장을 불러왔습니다. 허난성의 한 농촌에서는 무당 쌀 수확량이 3만 6천 근이라고 보고했어요. 후베이성의 다른 지역에서는 4만 근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현에서는 무당 13만 근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까지 등장했어요. 이런 숫자들은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곡물을 한 모에서 수확하려면 벼가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자라야 했고 이삭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줄기가 부러져야 마땅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허위 보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교한 연출이 동원되었습니다. 상부에서 시찰단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마을 사람들은 밤새 작업을 했어요. 여러 논에서 자란 벼를 하나의 작은 시범논에 빽빽하게 이식해서 마치 엄청나게 조밀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그 논 위에 세워서 마치 벼가 사람의 무게를 견딜 만큼 튼튼하게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도 찍었어요. 실제로는 아래에 나무 판자를 깔아놓았지만 사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짓 풍조가 만연하게 된 데는 정치적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혁명의 열정이 부족한 우경 보수주의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생산량이 낮다고 보고하면 당신이 제대로 일하지 않았거나 인민의 혁명적 열정을 의심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반대로 놀라운 수치를 보고하면 당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혁명적 간부로 칭송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었겠어요? 중앙의 지도부는 이런 보고들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이 옳았다는 증거처럼 보였거든요. 인민일보를 비롯한 관영 언론들은 이런 위성방송 소식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회주의 농업의 위대한 승리라고 선전했어요. 숫자들은 점점 더 부풀려졌고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의 악순환은 예상치 못한 재앙을 낳기 시작했어요. 중앙정부는 각 지역이 보고한 풍작을 믿고 더 많은 곡물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당 만근을 수확했다고 보고한 마을에는 그에 걸맞은 양의 곡물을 국가에 바치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곡물만 있었어요. 징수 명령을 받은 지방 간부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거짓 보고를 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없는 곡물을 바칠 수도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먹을 식량까지 모조리 긁어모아 상부에 상납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이 겨우내 먹고 살아야 할 양식과 다음에 파종할 종자까지 빼앗아갔어요.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곡물을 숨기고 있다며 반혁명 분자로 몰아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거짓 숫자는 실제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풍년이라던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국가의 창고는 보고서상으로는 넘쳐났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농촌의 창고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숫자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근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문에는 대풍년의 소식이 실렸고 라디오에서는 사회주의 농업의 승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59년 가을이 깊어지면서 중국의 농촌 마을들은 이상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대약진의 구호가 울려 퍼지던 마을 광장에서는 더 이상 활기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졌고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아침마다 일터로 향하던 농민들의 발걸음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문제는 곡물 징수가 끝난 뒤에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을 창고는 텅 비었고 공동식당의 솥에는 죽조차 제대로 끓일 곡물이 부족했어요. 하루 3끼를 제공하던 공동식당은 2끼로 다시 1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점점 묽어지는 죽 한 사발이 전부였어요. 옥수수 가루 몇 숟가락을 물에 풀어 끓인 것 같은 거의 물에 가까운 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수확한 곡물을 국가에 납부했으니 곧 다시 배급이 늘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11월이 되자
많은 공동식당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배급할 식량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동식당이 폐쇄되면서 농민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집집마다 비축해둔 곡식도 없었고 개인 소유의 토지나 가축도 없었습니다. 인민공사 체제 아래에서 모든 것이 집단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빈손으로 겨울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굶주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농촌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쇠약해졌습니다. 얼굴이 붓고 몸이 부어오르는 부종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영양실조의 전형적인 징후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약도 부족한 농촌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었고 풀뿌리를 캐어 씹었어요. 흙 속에서 벌레를 찾았고 들판에서 야생풀을 뜯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관솔나무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죽에 섞어 먹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진흙을 반죽해 배를 채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양가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소화기관을 망가뜨렸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기근의 징후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었고 집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죽음들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고하면 지방 간부들이 처벌받았기 때문이에요. 지방 간부들은 여전히 상부에 낙관적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고 적었어요. 실제로는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괴리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1959년에서 1960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은 특히 혹독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동시에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난방을 할 연료도 부족했고 몸을 따뜻하게 할 음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워 봄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많은 이들이 그 봄을 보지 못했어요. 농촌의 풍경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면 각 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집이 조용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졌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축들은 이미 오래전에 도살되어 먹혔고 아이들은 기운이 없어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이 시기에 일부 양심적인 간부들은 상부에 진실을 보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어요. 하지만 이런 보고들은 대부분 중간 단계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성이나 현 차원의 간부들이 자신들의 실적에 해가 될까봐 이런 보고서들을 북경으로 올려보내지 않았어요. 설령 일부 보고가 중앙에 도달했다 해도 그것은 다른 수많은 긍정적인 보고들 사이에 묻혀버렸습니다. 대다수의 보고서는 여전히 성공과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중앙 지도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이 보는 것은 숫자로 가득한 표와 그래프, 그리고 장밋빛 문장들로 채워진 보고서뿐이었습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여전히 대약진 운동의 성과가 선전되고 있었어요. 신문에는 농촌의 풍요로움을 묘사하는 기사가 실렸고 라디오에서는 인민공사의 우수성을 찬양하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농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도 배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그것이 농촌의 대기근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959년의 겨울이 깊어지면서 중국의 농촌은 조용한 재앙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아직 최악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긴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960년이 밝았지만 중국의 농촌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여전히 대지를 얼어붙게 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배고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1959년의 가을 수확이 처참하게 실패한 뒤 많은 마을에서는
이미 비축해둔 양식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국가에 모두 바쳐야 했던 농민들에게는 겨울을 버틸 식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마을의 공동식당에서는 이제 죽조차 제대로 끓일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물에 곡식을 많이 섞어 묽은 죽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곡식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물의 양만 늘어났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서 죽에 섞었고 흙을 조금 넣어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무 껍질도 흙도 영양분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소화기관을 망가뜨릴 뿐이었습니다. 굶주림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의 몸은 서서히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야위고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와 발이 붓기 시작했어요. 영양실조로 인한 부종이었는데 이것은 몸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부종이 시작된 사람들은 걷기조차 힘들어졌고 대부분 집 안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많은 이들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은 소리 없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길을 걷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들판에서 일하던 농민들이 갑자기 주저앉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도 흔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죽은 이들을 정성스럽게 묻어주려 했지만 죽음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럴 여력조차 없어졌습니다. 시신을 묻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어떤 마을에서는 시신이 집안에 방치되기도 했어요. 가장 먼저 죽어간 것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었습니다. 배급이 줄어들면서 가족 내에서도 누가 먹을 것을 먼저 받을지 암묵적인 위계가 생겨났어요. 일할 수 있는 장년 남성들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이 여성들, 마지막이 아이들과 노인들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몫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어머니의 품에서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한 마을의 할머니는 손자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고 나중에 증언했어요.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물만 달라고 했어요. 먹을 것은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달라고 했어요. 물을 주면 조금씩 마시다가 다시 잠들었고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기근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뿌리, 풀, 나뭇잎, 심지어 흙까지도 입에 넣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관음토라고 불리는 특별한 흙을 먹었는데 이것은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장을 막아버려 죽음을 앞당길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음토를 먹고 변비에 걸렸고 배가 단단하게 부풀어 올라 고통 속에서 죽어갔어요. 들판의 풀이 모두 뜯겨나가자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나무가 껍질이 벗겨진 채 하얗게 서 있었어요. 나무 껍질마저 떨어지자 나무의 속까지 파내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모두 사라지자 이제 남은 것은 흙뿐이었어요. 더욱 끔찍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금기를 넘어서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 일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꺼렸지만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안우이성의 한 현에서는 공식 기록에도 수백 건의 인육 사건이 보고되었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은 아이를 먹었고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발견한 시신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먹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혹한 증거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철저하게 숨겨졌고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방 간부들은 이런 일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어요. 인육 사건이 보고되면 그 지역 간부들의 책임이 추궁되었고 그들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부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증거를 없애고 목격자들을 침묵시키고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일부 용감한 간부들이 진실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가로막혔어요. 한편 성도나 현도에서는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간부들과 공무원들은 여전히 배급을 받았고 그들의 식탁에는 음식이 있었어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는 극심했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배급이 줄어든 것을 불평했지만 그들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반면 농촌에서는 매일 수십,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었어요. 농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시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여전히 생산 증가와 인민공사의 성공을 알리는 기사만 실렸고 기근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선전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기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그것은 반혁명적인 유언비어로 취급되어 처벌받았어요. 외부 세계는 더욱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중국은 외국 언론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고 농촌 지역은 외국인들에게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어요. 소련조차도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여전히 풍년을 보고하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의 식량 원조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중국은 대외적으로 강대국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1960년에 봄이 왔지만 농촌 사람들에게 봄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이었어요. 겨울을 버틴 사람들은 이제 들판에 나가 농사를 지어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할 시기였지만 씨앗조차 부족했고 씨앗을 뿌릴 사람도 부족했어요. 많은 마을에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죽었거나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좀비처럼 들판을 배회했어요. 그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 헤맸습니다. 들판의 풀뿌리, 나무의 어린 싹, 땅속의 벌레까지도 귀한 식량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고갈되어 있었고 찾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1960년의 봄과 여름이 지나가면서 중국 농촌의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랐어요. 보고서는 조작되었고 통계는 왜곡되었으며 진실은 묻혔습니다. 수백만, 아니 수천만의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죽어갔고 그들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평시 기근 중 하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진실을 안 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침묵의 장막 속에서도 용기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1959년 여름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이 장시성의 루산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침묵을 깼어요. 그의 이름은 펑더와이였고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원수이자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중국군을 이끌었던 전쟁 영웅이기도 했던 그는 마오쩌둥의 오랜 동지였고 혁명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펑더와이는 자신의 고향인 후난성을 방문했을 때 직접 눈으로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텅 빈 마을들, 거짓으로 가득 찬 보고서들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는 루산회의에서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나중에 만원서라고 불리게 됩니다. 10,000글자에 달하는 긴 편지였지만 그 내용은 명확했어요. 펑더와이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대약진 운동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생산량 보고,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인민공사의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썼어요. 그는 소자산 계급적 광혈성, 이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정책 이반자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쫓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펑더와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대약진 운동은 실패하고 있었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오쩌둥은 이 편지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마오는 펑더와이의 편지를 회의 전체에 배포하도록 지시했고
이것은 공개적인 비판의 시작이었어요. 마오는 펑더화이가 당과 혁명을 공격하고 있다고 선언했고 그를 우파 기회주의자 이자 반당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루산회의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고위 간부들은 펑더화이를 옹호하기는커녕 그를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펑더화이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마오의 분노 앞에서 아무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된 비판 투쟁 속에서 펑더화이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결국 그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펑더화이의 숙청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펑더화이의 운명을 목격한 다른 간부들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누구도 감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농민들의 고통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펑더화이의 숙청 이후 대약진 운동이 더욱 격렬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이에요.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비판을 우파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1959년 가을부터 1960년에 걸쳐 정책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고 기근은 더욱 심화되었어요. 지방 간부들은 펑더화이처럼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여 더욱 과장된 생산량을 보고했고 농민들로부터 더 많은 곡물을 징발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우파적 경향으로 간주되었기에 아무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펑더화이의 용기는 결국 더 큰 재앙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재앙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펑더화이 자신은 베이징 교회의 한 작은 집에 연금되어 외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한때 중국 인민해방군을 이끌었던 원수는 이제 감시와 비판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가 경고했던 재앙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루산회의는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것은 당 내부에서 비판과 토론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고 마오쩌둥의 절대적 권위가 확립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어느 누구도 감히 마오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고 이러한 침묵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또 다른 재앙의 씨앗이 되었어요. 펑더화이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진실이 침묵당하고 권력이 절대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펑더화이가 실각하고 루산회의가 끝난 후에도 대약진 운동은 계속되었지만 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참혹해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부터 1961년 사이 중국 전역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정점에 달했고 이제는 당 중앙의 최고 위층조차도 재앙의 규모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농촌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은 아무리 걸러내고 완곡하게 표현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냈고 도시에서도 식량 배급이 극도로 줄어들면서 위기가 가시화되었습니다. 마오쩌둥 자신도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1961년 초 베이징 근교의 농촌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사회주의 낙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른 땅과 황폐한 들판, 굶주린 얼굴들이 그를 맞이했고 이전처럼 열광적인 환호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오는 여전히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신의 정책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간부들의 집행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자연재해가 예상보다 심각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무렵 당 내부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류샤오치 국가주석과 덩샤오핑 총서기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류샤오치는 후난성 농촌을 방문한 후 인재가 30%, 자연재해가 70%라고 했던 공식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인재가 70%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용기 있는 발언이었지만 펑더화이처럼 직접적으로 마오를 비판하지는 않았기에 즉각적인 숙청을 피할 수 있었어요.
1962년 1월 베이징에서 확대된 중앙공작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나중에 7천인 대회로 불리게 되는데 중앙에서 지방까지 약 7천 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대규모 회의였거든요. 이 회의는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류샤오치는 회의에서 과거 몇 년간의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연설을 했고 당이 현실을 직시하고 실사구시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쩌둥도 이 회의에서 자아 비판을 했지만 그의 비판은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정책의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집행 과정의 문제와 간부들의 과오를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했어요. 하지만 당시 분위기에서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양보였고 실용주의 노선의 지도자들은 이를 계기로 경제 정책의 조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7천인 대회 이후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은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인민공사의 운영 방식이 조정되어 생산대가 기본 회계 단위가 되었고 농민들에게 작은 사유지를 인정하는 자류지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농촌 시장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고 가족 단위 생산을 묵인하는 지역도 생겨났어요. 이러한 조치들은 사실상 집단화를 후퇴시키는 것이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했습니다. 도시에서도 비현실적인 공업 생산 목표가 축소되었고 수많은 후원 용광로들이 폐쇄되었어요. 농촌으로 내려갔던 도시 주민들 중 일부가 돌아오도록 허용되었고 식량 배급 체계가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중국 경제는 바닥을 치고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1962년부터 농업 생산량이 조금씩 증가했고 대기근의 가장 끔찍한 시기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 정책들은 마오쩌둥에게 깊은 불만을 남겼어요. 그는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 자본주의로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혁명적 이상이 배신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오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조정을 허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좌절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점점 더 당의 일상 업무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지만 이것은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1962년부터 1966년 사이 중국은 경제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를 보냈어요. 마오는 계급투쟁을 결코 잊지 말라 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당과 사회 내부의 자본주의 노선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류샤오치의 실용주의 정책이 성공할수록 더욱 불안해했고 자신의 권위와 이념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어요. 대약진 운동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1962년에 종료되었지만 그 유산은 계속해서 중국 사회를 짓눌렀습니다. 수천만 명의 희생자들, 황폐해진 농촌, 무너진 신뢰,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오의 마음속에 싹튼 분노와 복수심은 결국 1966년 문화대혁명이라는 또 다른 광풍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대약진의 실패를 인정하고 조정했던 지도자들, 특히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의 길을 가는 주자로 낙인 찍혀 가혹한 박해를 받게 될 운명이었어요. 대약진 운동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남긴 상흔은 중국 사회 깊숙이 각인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불과 4년여의 시간 동안 2천만 명에서 최대 4,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각각이 이름과 얼굴과 꿈을 가졌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논밭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농부들, 굶주림 속에서도 자식에게 마지막 한 숟갈을 양보했던 어머니들, 공동식당에서 죽 한 그릇을 기다리다 쓰러진 아이들, 이 모든 희생자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 엄청난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어요. 물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가뭄과 홍수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기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원인은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과학을 무시한 정책,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든 공포의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절대 권력에 아무도 제동을 걸지 못한 체제에 있었어요. 마오쩌둥이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중국 공산당 전체와 수억 인민이 그를 따라 절벽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대약진 운동은 이상주의가 어떻게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예요. 마오쩌둥은 진심으로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었고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현실을 무시했고 그의 자신감은 오만으로 변했으며 그의 혁명적 열정은 인민의 목숨보다 자신의 비전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상은 반드시 현실과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목표도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대약진 운동은 뼈아프게 가르쳐줍니다. 이 비극의 또 다른 교훈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마오쩌둥은 1950년대 중반 이미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1957년 반우파 투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대약진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감히 최고 지도자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팽더와이처럼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가혹하게 처벌받았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그리고 진실이 억압될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지 대약진 운동은 생생하게 증명했어요. 중국 정부는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대약진 운동을 공식적으로 심각한 오류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이 주제는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기 어려운 민감한 영역입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 책임 소재, 재난의 세부 내용은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어 있어요. 많은 희생자들의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희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불이이며 역사로부터 배울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해요. 대약진 운동의 유산은 오늘날 중국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간의 깊은 불평등, 공식 통계에 대한 불신, 정치운동에 대한 깊은 피로감, 그리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는 모두 이 시기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아요. 동시에 대약진의 실패는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개혁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는 덩샤오핑의 유명한 말은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해야 한다는 대약진의 교훈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우리가 대약진 운동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절대 권력의 위험성, 이념의 맹신이 가져올 재앙, 진실을 억압하는 사회의 취약성, 그리고 무엇보다 개개인의 생명과 존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대약진 운동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교훈은 중국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권력의 오만, 이념의 독선, 진실의 억압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대약진 운동에서 희생된 수천만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어두운 역사를 마주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고 과거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